안녕하세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인수공통 바이러스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김스택입니다. 먼저 바이오 코리아 이런 특별한 이런 세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저희 연구팀에서 이번 코로나19 즉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경과와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는 현재 201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먼저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SFTS, 즉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살인진드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간 시즈널리하게 계속 발생하고 이렇게 희생자를 계속 낳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한국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2013년도에 보고가 됐고요. 최초 보고는 사실 중국에서 2011년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진드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바로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2015년도에 문제됐는데 실제 최초 보고는 2012년도 중동에서 보고가 됐고 현재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이런 감염병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이 2015년, 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던 지카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건 생기지 않았지만은 그 태아에게서 소두증을 일으킨다는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포를 야기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미 혹은 동남아 등을 여행하고 온 그런 여행자들을 통해서 감염자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큰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 휴전선 경계로 해갖고 야생 멧돼지 등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팬데믹으로 발전한 지금 현재 코로나19 코비드-19이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중심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있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이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현재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4월 21일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확진자 및 사망자가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됐고요. 지금은 북미, 유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250만 정도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7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개통수를 나타낸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시는 것 같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와 같은 4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일단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감기 정도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것들이 굉장히 중증을 일으키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요번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까지 모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공통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유사합니다. 유전적으로 79.5%까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아마 사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사스 2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기별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요. 최초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에 발견이 됐고 교육까지 있었는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연구자들도 일반 대중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메르스 그리고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현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일단 선행이 돼야 그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할 텐데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 바이러스 생활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확장을 했는데 이 각각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각각의 단계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바이러스 그런 물질이나 그런 치료 방법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항바이러스 후보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혈장 치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들어가는 요 초창기 초기 과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TMPRSS라고 마찬가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초창기 단계에 관여하는데 카모스텟 혹은 여기 나파모스텟이라는 약물들이 요 단백질을 작용을 방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 거는 클로로퀸, 그리고 여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요새 많이 알려지는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제는 여기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이 엔도솜이라고 하는 요 기관의 pH를 이제 엑시디피케이션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바이러스 초창기 감염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라고 되는데 요거는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진 칼레트라의 이제 성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 바이러스에서 이 어떤 폴리프로테인이라는 커다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프로세싱이 되었고 각각 개별적인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 과정을 이 약물이 바로 블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렘데스비입니다. 요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를 지능으로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요 바로 그 RNA를 합성하는 그 RNA 폴리머레이즈를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요 렘데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물질들을 몇 가지만 여기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클로로퀸, 이제 로피나비어, 그리고 렘데스비어 등을 포함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지금 특화된 그런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의 다른 질환에 사용되던 약제가 혹시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이제 약물들을 지금 한번 시험해 보는 거고요. 최소한 이제 세포 수준에서 약효들이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기존에 승인받은 약물을 지금 이번 코로나19에 지금 새로 이제 약의 치료 대상이 되는 질환을 바꿔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알려지는 신약 개발 과정입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사실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제약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갖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드러그 리포지셔닝, 즉 약물 재창출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기간을 길게 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서는 이게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표시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3개월 사이에 최소한 세포 수준에서 이게 약효가 있는지 확인이 들어가고 바로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물 재창출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일단은 기존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만큼 약물의 안전성이 일단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약물 동력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잘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급한 상태에서는 사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런 약물 재창출 말고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새로 시작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게 발생하기 전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특히 치료제 관련 연구를 계속 해왔었고요. 특히 메르스 치료제 개발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약 20만 개의 화합물을 가지고 하이스루프 스크린을 통해 갖고 저희가 약물을 스크린하는 과정을 쭉 거쳐왔고요. 저희 공동 연구팀과 더불어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왔고 실제로 이 20만 개 화합물로부터 저희가 3개의 스캐폴드를 이미 발굴을 했고 이것과는 별도로 또 약 920개에 해당되는 천연물 라이브를 또 스크리닝 해갖고 2개의 스캐폴드를 이미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저희가 몇 가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몇 가지 발굴한 약물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이는 건데요. 일종의 도스 리스판스 커브 어널리시스라고 농도하고 반응 분포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약물의 농도를 증가시켜 줬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저해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 빨간 곡선은 셀 바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약물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독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거는 위에 이렇게 플랫하게 있는 게 떨어지지 않는 게 좋고요. 사실은 파란 곡선은 저농도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약효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319라는 화합물을 보시면은 이거의 IC50라는 이러한 농도를 보시면은 0.205 그리고 여기서 보면 0.312 정도로 해서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메르스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효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두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 보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활성이 있는 게 사스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 번 발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번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하고 예전에 2002년, 3년도 문제됐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미 한 2년 전서부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미 스크리닝하는 그런 분석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개발하고 최적화를 시켜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지 기반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세포를 나타내고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좀 더 양을 많이 차게 되면은 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이러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많이 넣어주면 요 초록색 시그널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곡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리닝 할 때 저희가 거친 과정은 뭐냐면은 먼저 세포를 깔아주고 그다음 하루가 지난 뒤 이 세포에다가 약물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감염된 세포를 고정해주고요. 면역 형광 염색을 통해 갖고 이 감염된 세포를 이때 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쪽의 장비를 통해 갖고 이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이 같은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클로로퀸과 로피나빌 그리고 이게 렘데스비에 대한 여기 바이러스 저해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와 같은 사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법이 마련됐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와 같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분양받기 전에 일단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약 3,000개의 FDA 그리고 IND 승인된 약물을 가지고 일단 항바이러스 활성을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5개의 약물 후보군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염내과 선생님들로부터 약 13개 정도 약물 후보를 더 추천을 받아갖고 총 48개의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질본을 통해서 받은 사스코로바이러스2에 대해서 약효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번 약물 재창출 과정을 위해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제 타임라인을 표시한 건데요. 올해 2월 17일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사스코로바이러스2를 분양을 받았고요. 그리고 약 3주 정도에 걸쳐갖고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프로파게이션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최적화를 시켰고요. 3월 13일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48개의 약물을 양효 분석을 해서 24개의 약물 후보들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채 4주가 채 안 되는 시간에 저희가 전부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바로 저희가 매뉴스크립트 작성해서 논문 사전게재 사이트에 업로드까지 완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매뉴스크립트에 해당됩니다. 이 연구로부터 나온 이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Dose Response Curve Analysis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효능을 보는 겁니다. 이번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서 렘데시비르 그리고 클로로퀸, 로피나비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각각의 DRC 커브들을 각각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물의 농도를 점점 증가시켜 줄수록 초록색으로 표시된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분석법을 사용해왔고 나머지 이제 45개의 약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농도 반응 곡선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DRC 곡선을 보면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 농도에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확 줄어들고 동시에 세포 독성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시클레소나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스테로이드, 이거는 이제 흡입하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이고요. 원래는 이제 천식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물입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논문 사전게재 사이트 올릴 때쯤에 일본에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들을 낸 바 있는데요. 거기서 낸 결과에 의하면은 이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약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엔도라이보 뉴클레이즈, NSP15이라는 요 단백질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성 변이 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하고 기존의 스테로이드 역할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클레소나이드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어쩌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다이렉트 액팅 앤티바이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스테로이드계 약물로서 이게 염증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번 4월 달부터 지금 이제 연구자 임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약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연구자 임상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임상 연구 결과를 저희가 또 이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은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 독성 거의 없이 굉장히 탁월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원래 구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충제긴 한데 이미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갖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이제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유사한 사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도 이미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작년 말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저해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전까지도 이미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오토파지라는 이런 거를 인핸싱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를 저해해 준다라는 그런 기전까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약물이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제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논문을 사전게재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에 그다음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이나 연락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대웅제약에서 마침 연락을 닿게 되었고, 대웅제약에서 저희랑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난치성 폐질환을 치료하려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이거 약물에 대한 제형을 변형시켜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웅제약과 지금 얘기가 되었고, 지금 요거를 지금 대웅제약의 약간 그 포커스를 좀 바꿔갖고 요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3,000개의 FDA 그리고 IND 승인 약물을 가지고 먼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약물들과 그리고 감염내과 선생님들로부터 추천받은 약물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스크린을 진행해서 총 24가지 약물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천식약, 그리고 구충제에 해당되는 니클로사마이드가 굉장히 항바이러스 약물로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자 그룹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증명하는, 또 이제 같이 좀 확인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저희 이제 연구소 연구원들 있고요. 그리고 홍콩 파스테르 연구소의 말리 페이리스 박사님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관에서 정부 많은 부처, 이제 과기부와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대한감염학회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